자,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오토엔코더라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입력과 똑같은 출력을 얻어내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입력 정보를 압축시켜서 우리가 잠재 변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얻는 기능,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보다 적은 차원의 숫자를 통해서 입력 혹은 출력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엠리스트 데이터에서 3을 그린 이미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엠리스트 데이터는 28x28 매트릭스이고, 각각의 엘레멘트가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제가 오토엔코더 설명드리면서 이 이미지를 우리가 입력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이미지 자체를 집어넣는 건 아니고 이 28x28 매트릭스를 하나의 벡터, 1차원 벡터 784개의 숫자로 구성된 1차원 벡터로 바꿔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FCNN, 즉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는 2D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1D 벡터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냐라고 하면, 여러분 왼쪽에 그림 보시면 우리 4x4 매트릭스를 색깔로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흰색, 파란색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림이죠. 이거를 우리가 1차원 벡터로 만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첫 번째 행에 파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세 개를 먼저 제일 왼쪽에 적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의 숫자들을 이제 펼쳐 놓는 거죠. 하나의 벡터로. 우리 텐서플로우 케라스 함수로는 플래튼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부분을 보시면 플래튼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2차원 이미지 벡터를 1차원 벡터로 바꾸는데, 2차원 이미지 매트릭스를 1차원 벡터로 바꾸는데 우리가 단순히 같은 숫자의 배열을 바꾸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왼쪽에 1이 구석에 모여있는 이러한 4x4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치죠. 그거를 1차원 벡터로 바꾸면 이렇게 16개의 엘레멘트를 가지는 1차원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4개가 삼각형 형태를 가지면서 있는 매트릭스를 1차원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고, 세 번째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4개가 모여있는 벡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우리가 2차원 이미지를 봤을 때 저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 이미지는 1이 4개가 한 곳에 뭉쳐 있다라는 걸 이미지상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미지는 4개가 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2차원 매트릭스를 우리가 1차원 벡터로 바꿔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건 0과 1이 어떤 순서로 이렇게 0, 1, 0, 1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정보밖에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지오메트리컬한 정보, 즉 형태에 대한, 이미지에 있는 형태에 대한 정보를 1D 벡터로 바꾸면서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트레이닝 하는데 이러한 형태적인 정보를 잃어버린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고, 다른 단점 하나는 내가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 784개의 입력을 받았다라고 하면 위에 왼쪽 파란색이 인풋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784개의 픽셀의 정보들이 있고,
여기 784개의 정보들이 있고 내가 만약에 히든 레이어를 2개를 쓰겠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는 512개의 노드들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인풋을 내가 0부터 9까지 뭔지 파악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나의 아웃풋 레이어는 결국에 0부터 9까지 들어온 이미지가 어떠한 숫자를 갖는지 확률을 주는 10개의 노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단한 히든 레이어 2개의 노드들은 512, 512 그리고 아웃풋은 10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내가 파라미터,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파라미터의 측면에서 이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 지금 첫 번째 덴스 레이어의 경우에는 내가 파라미터 수가 40만 개,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의 경우엔 26만 개. 즉,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70만 개의 파라미터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입력이 들어왔을 때 내가 0부터 9까지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파라미터 수가 거의 한 70만 개가 되는 거죠.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엠리스트 데이터가 28x 28의 이미지인데 우리가 요즘 다루고 있는 이미지의 크기를 보면 뭐 1000만 화소, 뭐 1억 화소, 뭐 8천만, 7천만 화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트레이닝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결국에 FCNN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면 너무나 커진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에서는 훨씬 더 간단한 이미지 크기가 1000 x 10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1000개 by 1000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내가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픽셀들이 다음 레이어의 뉴런이랑 연결돼야 되니까 결국엔 입력 1000 by 1000의 각각의 픽셀들이 이 뉴런과 연결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가 1000 곱하기 1000, 100만 개가 생기고 여기에 만약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 1000개의 뉴런을 내가 두겠다라고 하면 결국에 10억 개의 파라미터를 내가 트레이닝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모든 뉴런을 내가 연결시키는 건, 모든 뉴런을 모든 픽셀에 연결시키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건 이미지라고 우리가 보는 건 결국에 이 이미지의 한쪽 끝 픽셀과 다른 쪽 끝 픽셀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질까? 사실 연관관계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결국에 이미지의 부분 로컬 인포메이션을 뽑으면 내가 좀 더 효율적이게 이미지를 다루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 우리가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인풋 데이터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비디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나 비디오가 들어오면 예전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프리프로세싱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미지를 내가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세팅해서 찍었다라고 하면 이미지의 화이트 밸런스도 다를 거고 이미지를 찍었을 때의 조도도 다를 거고 컬러의 에버리지도 다를 거고 이런 것들이 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낮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노멀라이제이션에 해당되는 작업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이미지의 어떠한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뽑아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CNN 알고리즘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내가 이미지를 그냥 네트워크에 던져주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프리프로세싱이나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은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하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이 부분에서 담당해서 뭔가 중요한 피처들을 네트워크에서 뽑아주고 그 뽑혀진 중요한 피처들을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뉴런이 모두 연결된 부분에 전달하면 내가 각각의 픽셀들을 모두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게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3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내 눈으로 피처를 뽑아내겠다. 3이라는 숫자의 특징을 뽑아내겠다 라고 하면 우리 눈으로는 이런 특징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이라고 하면 이 3의 머리 부분이 6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6에는 이런 부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3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3이라고 하면 이렇게 머리 부분을 지나서 가운데 곡선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곡선의 시작 부분, 이 부분도 3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일 것 같은데 물론 6과도 어느 정도 겹치겠지만 3과 6의 특징이겠는데 하고 요것도 피처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여기 곡선을 지나서 동그랗게 나오는 부분 3의 아랫부분도 3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또한 3의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를 또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내가 눈으로 판단한다면 손으로는 이런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가 CNN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CNN 구조를 저희가 보기 전에 CNN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입력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피처를 뽑아준다. 그 이미지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뽑아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람 얼굴에 대한 CNN 구조에서 어떠한 특징들을 뽑아내는지를 나타내는 슬라이드가 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쌓으면 내가 뽑아내는 피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해당되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를 뽑아내면 중요한 특징을 뽑아내면 우리 얼굴 이미지에서의 뭔가 모르겠지만 기울기 정보, 엣지 정보 같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다시 통과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의 구성 요소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입의 치아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한 번 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정보를 압축시키면 하이 레벨 피처, 즉 얼굴의 대략적인 모양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이미지 부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내고 그 특징들을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취하면 좀 더 넓은 영역에서의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고 이를 반복하면 내가 전체 이미지의 픽셀 바이 픽셀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지가 가지는 영역별로의 특징을
뽑아내고 싶다 하고 그 특징을 이용해서 내가 그 다음 태스크인 뭐 분류를 한다거나 회귀를 한다거나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CNN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 CNN 모델이 우리 이미지에서의 로컬 피처를 뽑으면 좀 더 성능이 좋겠구나라는 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인덕티브 바이어스입니다. 결국에 내가 학습시킨 데이터가 아닌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아닌 그 이외의 데이터를 뭔가 예측을 해야 되면 우리가 뭔가 데이터에 대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정이 우리가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덕티브 바이어스 중에서 릴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건 내가 입력 데이터에 대한 가정입니다. 입력 데이터 간에 뭔가 가정, 공통적으로 내가 이러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나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라는 게 우리 릴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입니다. 결국엔 우리 입력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를 먼저 가정한 거죠. 즉 CNN의 경우에는 나의 이미지가 로컬리 연관돼 있을 거고 이 국소적으로 연관돼 있는 게 중요한 특징일 거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이렇게 복잡하게 모든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경우엔 이 관계에 대해서 all to all이죠. 결국에 모든 뉴런이 모든 뉴런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입력에 10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10개의 변수가 모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 드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앵무새의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가장 왼쪽 그림에서 빨간색 2픽셀, 즉 이미지에서 공간상에 매우 가까이 위치한 2개의 픽셀들은 가운데 이미지의 공간상에서, 즉 이미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2개의 픽셀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계가 있겠죠.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미지에서는 이미지 픽셀상에서의 거리가 가까우면 서로 관계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 렐러티브 인덕티브 바이어스 측면에서는 로컬리티, 즉 내가 이미지상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많이 연관돼 있고 이미지상에서 거리가 멀면 조금 연관돼 있다라는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도 이러한 가정이 통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CNN을 썼을 때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겠죠. 다음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한 타임 스텝에서의 데이터는 그 타임 스텝 바로 이전 혹은 전전 타임 축에 대해서 가까이 있으면 많은 연관성이 있겠죠. 하지만 타임 축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는 그만큼 연관성이 적을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나 LSTM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시뮬레이션은 요거 원통을 지나는 유동장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FEM 결과고 여기 메쉬 그래프넷이 AI 모델입니다. 뭐 유사한 결과를 낸다, 좋다라는 데이터인데 요건 메쉬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그래프로 잘 표현됩니다. 요거는 좀 추가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릴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 챕터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에 여러분의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파악하셔야 여러분의 뉴럴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잘 하셔야 이제 좋은 뉴럴 네트워크를 잘 트레이닝 시킬 수가 있겠죠. 데이터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CNN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CNN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니까 이름에 컨볼루션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건 필터나 커널을 나의 이미지에 단순히 곱하는 거고요. 우리 뭐 필터다, 커널이다 하면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내가 계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순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필터, 이 그림을 보시면 컨볼루셔널 필터라는 게 별건 아니고 3x3 숫자로 이루어진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이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이 컨볼루셔널 필터가 곱해지는 영역입니다. 결국에 이미지가 2차원 매트릭스니까 2차원 매트릭스의 컨볼루셔널 필터를 부분 곱해 나가서 다음 결과를 얻어내는 게 컨볼루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3x3 컨볼루셔널 필터를 내가 적용한다. 어떠한 위치에 라고 하면 결국에 3, 0, 1, 2, 6, 2, 2, 4, 1 요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엘리멘트 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 곱하기 0 하고 1 곱하기 1 하고 이런 식으로 9개의 요소에 대해서 곱셈과 덧셈을 수행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게 컨볼루션이 끝난 이미지의 이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컨볼루셔널 필터가 우리가 이 곱셈을 수행하는 필터의 이름이고 이 필터가 적용되는 부분, 원 이미지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리셉티브 필드고 이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값이 데스티네이션 픽셀이고 이 컨볼루션을 모두 수행한 결과를 컨볼브드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필터라는 거는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처음 제한되는 건 아니고 이미지를 연구하셨거나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주 익숙하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아이디어고 예를 들어서 엣지 디텍션 필터라는 건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엣지 디텍션 필터를 이용해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요거를 컨볼루션을 취하면 우리 흑백 이미지에서 엣지, 즉 픽셀의 인텐시티가 급격하게 바뀌는 구간을 하이라이트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서 필터, 이미지 필터 찾아보면 다양한 필터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필터를 이용해서 이미지 프로세싱 리서치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적용하는 이 컨볼루션 과정은 새로운 과정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CNN에서 특별한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필터, 우리가 정해놓은 이런 다양한 필터를 이미 갖고 있지만 CNN에서는 이런 필터를 여러분이 트레이닝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서 중요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필터를 여러분이 학습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CNN에서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적용하는 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이미지에서 원 이미지에서
구석에 있는 픽셀들은 어떻게 컨볼루션 취할 수 있냐라는 게 궁금하실까봐 가져왔습니다. 즉 추후에 설명한 패딩에 연관되는 내용인데, 즉 이런 엣지에 있는 픽셀들은 3x3 컨볼루션을 취하려면 이미지 외부에 있는 이러한 영역들을 내가 세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세팅이 패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패딩 내용을 하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필터, 아까 엣지 디텍션 필터도 있고 다양한 필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필터만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멀티플 필터, 멀티플 커널을 하나의 이미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NN도 이렇게 많은 수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X가 있고 두 개의 필터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F1 하나의 필터를 이용해서 얻어낸 컨볼브드 이미지가 파란색이 있을 거고, 또한 두 번째 필터를 이용해서 얻어낸 컨볼브드 이미지가 여기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필터의 숫자에 따라서 컨볼루션이 끝난 후에 뎁스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뭐 파란색은 엣지를 디텍션하는 필터고, 뭐 빨간색은 부분을 에버리지하는 필터고, 그러면 컨볼루션을 취한 후에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이미지들을 두 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컨볼루션을 취하는데 뭐 3x3 매트릭스를 곱해서 컨볼루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필터를 여러 개 쓰면 한 이미지에서도 여러 개의 특징을, 피처들을 뽑아낼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여기에 설명드린 거고, 첫 번째는 필터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개의 특징을 뽑아내고 싶다라고, 엣지도 디텍션 하고 싶고, 뭐 컬러의 평균값도 얻어내고 싶고 이러면 그거에 따라서 필터 수를 여러분이 점점 늘려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의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커널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지금 3x3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2x2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좀 더 필터의 크기를 늘린다라고 하면 5x5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 내가 이것도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컨볼루션 매트릭스를 옆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가가 스트라이드입니다. 그리고 패딩은 이 엣지에 있는 픽셀들을 얼마만큼 넣어줄 것인가,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떠한 액티베이션 펑션, 즉 비선형 함수를 쓸 것인가, 또 우리가 다 정해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케라스에서 2D 컨볼루션 레이어를 더 하려면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하고, 2D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정해줘야 되는 세팅 값들은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뭐 엠리스트 데이터나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는 그레이스케일, 즉 흑백 이미지였죠. 흑백 이미지는 각각의 픽셀이 0부터 255까지 사이의 숫자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컬러 이미지다라고 하면 RGB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CNN의 입력이 RGB 컬러 이미지다라고 하면 우리 빨간색에 해당되는, 빨간색 강도에 해당되는 매트릭스가 있겠고, 그린에 해당되는, 녹색에 해당되는 매트릭스 강도 맵, 그리고 파란색에 해당되는 매트릭스 강도 맵, 세 가지의 채널, 우리가 요거를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채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채널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폭이 W고 높이가 H, 그리고 채널이 3개, RGB 3개다라고 하면 채널 3,
C에 대응되는 이러한 매트릭스 꼴로 텐서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커널도 그에 대응되게 스몰 w, 스몰 h 그리고 스몰 c의 커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을 취한다, 컨볼루션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매트릭스 곱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 곱을 해보면 요게 3개의 채널이니까 첫 번째 채널, 뭐 빨간색의 채널이다라고 하면 빨간색의 채널에 해당되는 커널을 컨볼루션을 취하고, 즉 하나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파란색에 해당되는 채널에서 컨볼루션을 취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올 거고, 그리고 녹색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취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올 거고 3개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3개의 숫자를 다 더해서 아웃풋, 결과값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멀티 채널에서의 컨볼루션은 이런 식으로 취하게 되고, 우리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슬라이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설명드린 것처럼 폭이 W고 높이가 H고 채널이 3개 혹은 뭐 3개 이상 있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커널을 세팅해 줄 수 있고, 커널을 통해서 입력의 일부분과 커널을 곱해서 얻어내는 숫자가 하나가 나오겠죠. 그게 아웃풋의 매트릭스의 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지정한 거리만큼, 픽셀 수만큼 옆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취하면 아웃풋이 또 하나의 숫자가 나올 거고, 또 옆으로 스트라이드만큼 움직여서 컨볼루션을 취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한번 옆으로 가서 컨볼루션을 취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올 거고, 요거를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반복하면 아웃풋 이미지가 전체 매트릭스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요게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커널을 2개를 세팅했다,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웃풋은 말씀드린 것처럼 커널의 숫자만큼의 뎁스가 되는 거죠. 결국 커널이 2개다라고 하면 이 뎁스는 2개가 될 거고, 내가 커널을 16개 썼다라고 하면 이 뎁스는 16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커널은 채널을 통해서 스위핑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커널이라는 건 각각의 채널 안에서 계산을 수행하고 계산이 끝난 값들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요게 not swept across channel이라는 건 구체적으로는 이 채널은 RGB 각각 다른 색깔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커널을 채널을 통해서 커널을 한다라는 건, 커널을 채널 방향 수직으로 곱셈을 한다라는 건 각각의 색깔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션은 이 각각의 채널 안에서 수행을 하고 나온 결과값들을 마지막에 합해주는 걸로 계산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의 특징은 1D 시그널, 즉 입력이 1D 시그널이면 아웃풋도 1D 시그널이고, 입력이 2D, 즉 이미지라면 아웃풋도 2D 이미지가 됩니다. 디멘션을 바꾸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컨볼루션을 취하는 과정도 알았고, 결국에는 컨볼루션은 그 컨볼루션 레이어 3x3 매트릭스면 엘레멘트들을 픽셀 인텐시티에 곱하는 웨이트라고 생각하고 그걸 각각을 더했으니까 선형 리니어 오퍼레이션인 거죠. 선형 조합을 얻어내서 픽셀의 강도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형 오퍼레이션만 취하면 재미가 없겠죠 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넌리니어 펑션을 보통 해주고,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레일루 같은 거를 포함시켜 주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컨볼루셔널 필터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뽑아내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알렉스넷이라는 네트워크 이름입니다. 알렉스넷을 이용해서 64개의 필터를 가진 알렉스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뽑아내면 첫 번째 레이어의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어떤 거는 컬러의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부분이 요 엣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에 굉장히 로컬 인포메이션을 뽑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요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로컬 피처들을 또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합쳐가지고 더 하이 레벨 피처를 얻어내고 결국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분류를 하거나 회귀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가져온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대한 건 저의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디멘션에 비슷한 모델이 이미 개발된 게 있다면 그거를 베이스로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학습이 잘 안 되더라라고 하면 왜 안 될까? 이제 그 모델, 베이스 모델을 살짝 바꿔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커널 사이즈입니다. 제가 3x3 컨볼루셔널 필터를 사용한다, 커널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3x3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2x2를 사용할 수도 있고 5x5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단 5x5를 여러분이 사용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5x5 25개의 픽셀이 나의 계산이 끝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에 25개의 픽셀의 정보가 하나로 압축된다라는 거니까 정보를 많이 잃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옆으로 몇 칸을 움직일 것인가 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3x3 컨볼루션 레이어가 여기를 컨볼루션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스트라이드가 2다 라고 하면 지금 요 짙은 부분의 컨볼루션을 끝내면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3x3 매트릭스를 옆으로 2픽셀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갖다 놓은 요 9개의 픽셀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다음 숫자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라는 건 결국에 이 컨볼루션 리세트 필드를 옆으로 몇 칸 움직일 것인가, 아래로 몇 칸 움직일 것인가를 정해주는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요 스트라이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아웃풋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패딩입니다. 패딩은 설명드렸다시피 나의 원 이미지가 있을 때 요 엣지에 있는 픽셀들은 컨볼루션을 취하려면 3x3 컨볼루션을 취하려면 이 엣지보다 바깥에 있는 픽셀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엣지에 있는 픽셀들의 정보를 어떻게 내가 정의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방법입니다. 뭐 보통은 0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이 패딩과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이미지가 이게 C가 채널의 숫자인데 저희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채널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3x5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3x5 이미지인데 컨볼루션을 취하려면 컨볼루션 필터가 스퀘어 매트릭스죠. 그래서 패딩은 2x1, 즉 세로축으로는 2
2픽셀, 가로축으로는 1픽셀의 패딩 영역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패딩을 포함한 이미지의 크기가 이렇게 늘어났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2x2를 취해서 결국에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에 컨볼루셔널 필터의 왼쪽 엣지를 매치하고 컨볼루션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3x3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 컨볼루션은 이 영역을 컨볼루션을 취할 거고, 컨볼루션 계산을 끝내면 내가 하나의 숫자를 얻을 겁니다. 이게 컨볼브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컨볼루션을 끝냈을 때.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2니까 지금 한 번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 옆으로 2픽셀 이동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반복할 거고, 두 번째 픽셀의 숫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옆으로 두 칸 움직여서 세 번째 숫자를 계산하고, 즉 요거를 9번 반복하면, 마지막 픽셀까지 9번 반복하면 내가 컨볼루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하는 수학적인 계산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뭐 커널이건 필터건 이런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 수학적 계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리니어 오퍼레이션만 취하면 내가 데이터의 복잡한 특성을 모델링할 수 없으니까 그 이후에 액티베이션 펑션 오늘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 레일루 같은 거를 붙여서 이제 비선형성을 모델링합니다. 하고 추가로 풀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특징을 뽑고 싶어서 여러 개의 필터를 썼다 치죠. 그러면 필터가 10개면 우리 뎁스가 10이 될 거고 데이터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취하면 취할수록 데이터가 늘어난다라는 건 하이퍼 파라미터 수가 늘어난다라는 걸 의미하고 내 모델을 점점 압축시켜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레이어가 풀링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풀링 레이어가 하는 건 데이터의 압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오퍼레이션은 아니고 결국에 지금 4x4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갖다 놓은 요 4x4 이미지에서 2x2 영역에 대해서 풀링을 취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맥스 풀링이다. 맥시멈 값을 뽑아내는 풀링이다 라고 하면 이 영역 하얀색 영역 안에 있는 1, 9, 5, 4 4개의 숫자 중에서 단순히 가장 큰 숫자를 뽑아냅니다. 요게 맥스 풀링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 4개의 숫자에 대해서는 풀링을 취했으니까 이제 옆에 4개의 숫자로 가서 가장 큰 숫자인 8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4x4, 16, 16개의 숫자로 표현되던 나의 데이터가 4x4, 2분의 1로, 4분의 1로 줄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압축하게 됩니다. 이게 맥스 풀링이 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3개의 뎁스가 3인 4x4 이미지가 있다, 데이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맥스 풀링을 취한다 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의 뎁스의 4x4의 숫자가 4개로 줄어들고 다음 뎁스에 대한 숫자도 4개로, 그 다음 뎁스에 대한 숫자도 4개로 이렇게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의 크기를 줄여갑니다. 즉 컨볼루션을 취하면 데이터가 늘어나는데 풀링으로 이를 보완하는 거죠. 맥스 풀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풀링 방법은 글로벌 에버리징 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건 아니고 4x4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 모든 숫자들의 평균값 하나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면 요거 세 개의 뎁스에 대해서 각각 뎁스의 하나의 숫자들이 나오겠죠. 얼핏 생각하셔도 이거는 너무 많은 정보를 잃어버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풀링을 들어보면 저도 처음에 풀링을 들어봤을 땐 4개의 숫자를 그냥 최대 맥스 값을 가지고 있는 하나로 그냥 뽑는다고? 이거는 가능한가? 왜 이렇게 하나? 데이터를 줄이는 거 이외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을 설명하는 게 이 인베리언스 슬라이드입니다. 맥스 풀링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3x3 이미지의 인텐시티를 이렇게 바 형태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이다 라고 하면 3개의 픽셀이 1, 0, 1이라는 인텐시티가 있고 그 다음 3개의 픽셀이 뭐 2, 3, 1이라는 인텐시티가 있고 이렇게 바 형태로 표현된 인텐시티 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맥스 풀링이 하는 역할은 이 3개의 영역 안에서 가장 큰 숫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스 풀링을 수행하면 이 높이 중에 이 3개의 픽셀 중에 가장 큰 높이는 1이겠죠. 그래서 1을 뽑았고 이 다음 3개에서 가장 큰 숫자는 이 3이 되겠죠. 3을 뽑았고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2 이렇게 뽑은 거죠. 근데 맥스 풀링이라는 게 지금 슬라이드를 넘어가면서 이미지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칸 옆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도 맥스 풀링은 같은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영역 안에서 맥스 값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맥스 풀링이 보존하는 건 결국에는 나의 이미지가 트랜슬레이션 위나 아래로 혹은 로컬 영역에서 흔들려도 맥스 풀링을 통하면 나의 이미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로버스트니스, 강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이 단순히 데이터를 줄이는 것 이상의 뭔가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NN의 지금까지 설명드린 CNN의 구성 요소를 다 합쳐서 그림으로 CNN이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표현한 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28x28 한 개의 채널, 엠니스트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레이스케일의 28x28 이미지고 제가 4개의 커널을 사용하겠다. 즉 엠니스트 데이터의 특징을 뽑아내기 위해서 4개의 다른 커널을 사용하겠다라고 세팅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볼루션을 취하면 커널의 숫자만큼 뎁스가 늘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28x28의 이미지 크기는 변함없이 뎁스가 4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개의 커널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두 번째 컨볼루션을 취한 결과는 28x28 이미지 사이즈의 뎁스가 12가 되겠죠. 데이터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링 레이어랑 합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28x28이고 풀링을 취하면 4분의 1로 줄고 그 다음 풀링을 취하면 10x10 그 다음 풀링을 취하면 5x5로 줄어드는 풀링 레이어를 내가 구성했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섞어서 컨볼루션 이후에 풀링을 취하면 이미지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면서 피처를 표현하는 뎁스는 점점 늘려가는 데이터의 이러한 구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CNN 구조를 받고 실제로 이 분류 문제에서 CN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한 게 본 그림입니다. 파란색 부분 밑에 있는 파란색 그림이 CNN의 홀 스트럭처를 표현한 그림이고 그 중에서 피처 러닝 부분을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풋 이미지가
자동차다. 그리고 이게 칼라 이미지면 채널이 3이겠죠. 그래서 3개의 채널을 가지는 칼라 이미지가 들어오면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넌리니어리티를 포함한 레일룰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풀링을 통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대신에 피처 뎁스를 늘려주고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내가 각각의 피처의 뎁스는 늘어나서 특징은 뽑았지만 해당 피처에 대한 이미지의 크기는 작아진, 즉 피처에 대한 나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피처에 대한 나열을 플래튼을 이용해서 1D 벡터로 바꿔주고 그 피처들 간에는 렐러티브 인덕티브 바이어스에서 우리가 가정한 것처럼 이 피처들은 서로 동등하게 다 영향을 줄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소프트맥스, 즉 확률로서 아웃풋을 얻어내고 내가 이게 자동차인지 트럭인지 밴인지 자전거인지를 판단하는 레이어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에러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전체적인 CNN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CNN은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면 피처 러닝을 하는 부분이 앞에 딸려 있고 여러 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를 뽑아내면 그 이후에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에 연결시켜서 이 피처 간의 웨이트나 바이어스를 조절해 가면서 내가 판단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이 혹시 회귀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웨이트를 잘 조정해서 회귀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오차는 결국에는 내가 레이블 장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인풋은 자동차인데 뭐 밴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 오차인데 하고 이러한 오차를 줄여가는 쪽으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NN의 테이크홈 메시지는 요거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인풋이 있으면 저희가 앉아서 피처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처를 손으로 뽑아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프리프로세싱 전처리도 해줬어야 됐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결과를 얻었어야 됐는데 이제 CNN을 포함한 딥러닝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인풋을 집어넣어주면 피처를 자동적으로 뽑아주고 클래시피케이션까지도 해주는 기능을 다 해주더라. 그래서 기존의 머신러닝보다 사용자가 더 편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영역 중에 하나가 CNN이고요. 그래서 CNN 임플리멘테이션은 CNN에 대한 구조 설명을 드리고 뭐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뭐 여러분 코드를 잘 보시면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시퀀셜 함수 속에서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맥스 풀링 취하고 다시 컨볼루션 레이어 취하고 맥스 풀링 취하고 플래튼 1D 벡터로 바꿔주고 덴스 레이어를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 구성해주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로스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이상승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뭐 그레디언트 디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담 옵티마이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뭐 9라는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학습이 끝나고 9라는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뭐 0부터 9까지 확률을 쭉 보니까 9의 확률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더라. 9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잘 됐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승철 교수님께서 슬라이드에 좋은 예제를 넣어주셔서 저도 가져왔는데 요 스틸 서피스 디펙트 이그젬플 결국엔 이 CNN이라는 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결국에는 이 스틸의
서피스에 있는 디펙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다른 디펙트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로닌 스케일, 패치, 크레이징 뭐 이런 다른 디펙트들이 이미지상으로 구별될 수 있게 있고 우리가 CNN을 잘 트레이닝 시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요거를 판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시이고 결과를 보시면 잘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T로 전체적인 흐름 한 번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PPT의 예제는 앞서 다뤘던 패션 애니스트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면 오른쪽과 같이 이미지가 분류가 됩니다.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이미지를 약간 편차가 심하지 않은 이미지로 바꿔주는 과정을 CNN에선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5만 5천 만 개의 이미지로 분류를 하였고,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 층에서 필터가 적용될 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차원 1을 추가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을 구성하는 코드는 왼쪽처럼 생겼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케라스 시퀀셜 함수를 사용해서 컨볼루션 레이어 층을 만들고 그 뒤에 프리커넥티드 레이어 층을 만들어서 모델을 구축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28x28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컨볼루션을 통과하고 풀링하고 컨볼루션 층 통과하고 풀링하고 이렇게 데이터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고 커널에서 그 이미지의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플래툰으로 펼쳐주고 이를 다시 우리가 아는 네트워크에 넣어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노드의 개수가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셋의 레이블의 개수가 10개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노드가 각각이 0부터 1까지 확률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넣었던 이미지가 넣었던 이미지의 정답이 2다 라고 했을 때는 인덱스가 2인 노드의 확률이 0.9까지 높아지고 나머지는 0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네, 해당 코드를 실행하면 학습과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레이블은 인덱스로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진이 있는데 이 자동차의 레이블은 2다 라고 지정해 놓으면 모델은 결국 2라는 숫자를 뱉을 것입니다. 그래서 2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레이블로 바꿔주는 함수를 오른쪽 위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미지 분류를 잘 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른 주제로 코드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습회 홈페이지에 CNN 예제 코드 9번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불러오는 과정은 앞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진행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GPU 연결을 클릭을 해서 GPU를 먼저 연결해 줍니다. GPU가 안 떠 있으면 런타임 유형 변경해서 T4 GPU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하는 도중에 데이터셋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캐글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데이터 전처리를 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4가지의 기계 부품이 들어있는 4가지의 기계 부품에 이미지가 들어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모든 이미지는 224x 224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미지의 크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모두 그레이 스케일, 흑백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7,000장 정도의 이미지가 있고 이를 아래에서 트레인, 테스트, 밸리드로 나눠주겠습니다. 해당 CNN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를 응용해서 자동화 라인의 로봇 파일과 함께 접목을 시킨다면 제조 과정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구글 콜앱과 경로 설정 이 두 개의 셀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라는 창이 뜨면 계속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오토 인코더 실습을 했을 때 과정과 동일합니다. 네, 지금 환경이 드라이브에 이 코랩이 잘 연결되었고 경로 설정도 잘 되었다는 것을 출력을 해줍니다. 네, 모듈 임포트를 해주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버전 확인하고 모듈 불러오는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모듈 임포트 셀을 그대로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불러오기 전에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셋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순서가 볼트의 이미지가 쫙 있고 너트의 이미지가 쫙 있고 이렇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섞어주는 함수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제가 이 데이터셋을 편의상 BLNW 데이터셋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LNW 분류 문제를 위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네, X 데이터 3개, Y 데이터 3개 각각은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이렇게 6개의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서 X 데이터에는 우리가 이미지로 보는 224x224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있고 Y 데이터에는 그에 1대1 대응하는 레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Z 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 그 Z 점수 정교화라고 하는데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서 데이터의 이상치, 각자의 튀는 값이 있거나 그런 거를 좀 줄여주고 네, 데이터의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정교화 과정입니다. 각각 각 데이터의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 차원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섞어주고 최종적으로 반환합니다. 해당 셀을 실행시키면 함수가 정의가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셀을 실행시켜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네, 데이터를 불러오면 여기 프린트 아래 부분에 이미지가 뜨고 데이터의 형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되셨을까요? 진행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조치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금 너트죠. 너트 사진이 하나 뜬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이미지가 총 7,000장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6,800개를 트레인 그리고 밸리드 데이터로 400개, 테스트 데이터로 416개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비율이 한 6대1, 8대2 이 정도로 나누긴 하는데 이번에 학습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셋 트레인 데이터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비율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다 불러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아래 부분으로 넘어가서 CNN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시퀀셜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고 그 아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만들고 이 두 개를 하나의 CNN 모델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컨볼루션 레이어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컨볼루션 레이어, 그러니까 합성곱층 하나를 기본값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파셜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함수의 기본값을 지정해 줍니다. 우리가 그냥 디폴트 컨볼루션 2D라는 레이어를 불러온다 라고 했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값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널 사이즈는 3으로 3x3인 커널로 지정을 했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를 사용하고 패딩의 사이즈는 same, 그러니까 패딩을 했을 때도 이미지가 동일한 이미지로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기본값이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컨볼루션 레이어부터 쌓아보겠습니다. 앞서 지정한 디폴트 컨볼루션 2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컨볼루션 층을 쌓아줍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input shape은 224x224/1로 지정을 해놨고 필터의 개수는 64개를 이용했습니다. 필터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레이어의 노드 수가 많다랑 비슷한 개념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커널의 사이즈를 7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쉐입을 처음 층을 통과할 때는 전체적인 쉐입을 파악하는 것을 원해서, 그래서 커널의 사이즈를 기본 값인 3보다 크게 7로 지정했습니다. 컨볼루션 층을 통과하고 맥스 풀링 층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풀링 사이즈가 2다 라는 것은 전체보다 2배 작게 한다 라는 뜻이고, 그 뒤에 컨볼루션 층을 2개, 맥스 풀링 2개, 맥스 풀링 이렇게 쌓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필터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필터의 개수를 많이 줘서 좀 더 이미지의 피처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풀링을 넣어서 다시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고, 이미지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다시 사이즈를 줄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구축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 2차원 데이터를 플래튼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데이터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넘어갑니다. 3개의 밀집층, 덴스라는 층이 밀집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8개의 노드가 있는 밀집층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64개의 노드가 있는 밀집층으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5개의 노드가 있는 레이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드롭아웃을 써서 그 뉴런을 꺼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픽셀 데이터의 반을 없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 5개의 뉴런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마우스가 보이는 이 부분이 모델의 구조고, 나중에 다른 데에서 모델의 구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개수를 바꾸고 레이어를 더 쌓고 더 줄여서 파라미터를 늘려서 모델을 무겁게 하냐, 아니면 파라미터를 줄이고 모델을 가볍게 하냐, 이런 것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4가지 기계 부품이 있는데 왜 마지막에 노드가 5개 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의 레이블링이 0부터 3까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부터 4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노드도 인덱스가 0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지정을 해줘야 모든 레이블을 이 노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과정입니다. 역시 시그모이드와 비슷하게 확률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사용했습니다. 로스로는 이런 원하드 인코딩과 레이블로는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 펑션을 불러서 사용했고, 옵티마이저로는 아담 옵티마이저와 NAG 옵티마이저를 결합해서 사용한 나담 옵티마이저를, 매트릭스 평가 지표로는 정확도를 구하는 어큐러시 평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모델을 생성해서 두 번째 make CNN 모델까지 하면 모델이 구축되게 됩니다. 그 아랫부분에 모델 학습하는 2가지 셀을 동시에 실행시켜 주시면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도 동일한 과정, 앞에 오토인코더와 동일한 과정이므로 길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입력값과 타깃값이 X와 Y, 그리고 입력 데이터와 라벨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니 다음 부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실행하면 모델을 검증을 할 수 있고 이전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네, 그 아래 부분도 동일하게 학습 결과를 그래프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학습이 완료되면 아래 셀이 다 실행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델 시각화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index2 라벨이라는 함수를 가져와서 인덱스 0에는 none이라는 값을 주고 나머지 1부터 4까지 하나씩 값을 추가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진행하는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패딩 패딩을 지나는 초대해서 네. 그 사이즈만 지나고 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제로 패딩인지 넌 제로 패딩인지 그거는 아, 기본값은 제로 패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학습이 완료되고 검증이 완료되어서 왼쪽에는 로스, 오른쪽에는 어큐러시가 표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기록을 시각화하는데 이번에는 트레이닝 로스랑 어큐러시를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에포크가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따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래 이제 결과 시각화하는 함수까지 쭉 다 실행을 시키고 맨 마지막에 결과 시각화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방금 학습시킨 모델로 5가지 이미지를 분류해봤습니다. 네 번째 이미지가 잘 분류가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학습을 몇 번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도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분류하는 부분이고 동일하게 진행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장된 모델을 불러와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다 나머지 과정은 다 동일하고 네, 이름만 다시 지정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이름을 이렇게 저장한 이유가 좀 10번 학습을 시켰다라는 의미인데 10번 학습시켰을 때 로스가 어떻게 변하고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잘 분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델의 구조가 이렇게 프린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정확도가 빨간색 그래프,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고 트레이닝 로스는 0에 수렴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5개의 이미지를 분류했을 때 잘 분류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CNN 코드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